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제 인생도 썰밤 가족님들 못지않게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마지막에 상상도 못할 반전이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고향은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촌동네예요. 농사짓는 부모님 슬하에서 2남 5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제 또래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렇듯 저 역시 학교도 잘 다니지 못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농산일을 돕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뒤로는 시장에 채소를 내다 파는 일로 오빠와 남동생 뒷바라지를 했죠. 그러다 21살 땐가? 옆 동네에 저 좋다는 총각이 있어서 덜컥 시집을 가게 됐어요. 데이트는커녕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였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기막혀 입을 떡 벌리겠지만 그 시대엔 그런 중매 결혼이 워낙 흔했으니까요.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돼서야 비로소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봤네요. 곰 보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웬걸 얼굴이 농산일에 거칠어진 저보다 더 뽀얗고 보드라워 보였고요. 남자답게 큼지막하고 잘생긴 이목구비도 눈을 뗄 수 없게 하더군요.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내 신랑이라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남편 모르게 팔을 꼬집어볼 정도로 믿기지 않았네요. 참 우습지만 결혼 첫날 밤에 제 남편에게 홀라당 빠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좋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노동을 싫어하고 게을렀고요. 술과 도박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겨울마다 화투판이 벌어지는 비닐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나마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나름 눈치를 보면서 밭일도 적당히 했는데요. 결혼하고 3년도 안 돼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목줄이 풀린 미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밭을 전부 팔아치워 노름값을 마련했고요. 그걸 한 달도 안 돼 다 날려버렸네요. 집안의 유일한 소득원이 사라져버렸으니 당장 온 식구가 손가락만 빨아야 할 처지였어요. 더군다나 당시 저는 큰애를 갓 출산한 상태였는데요. 먹는 게 없으니 아이에게 젖을 물려도 모유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배를 곱는 건 둘째치고 이러다 아이를 잃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해 남의 집 밭일을 도우며 푼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마시라 말려도 괜찮다면서 막무가내셨죠. 출산하고는 더 잘 먹어야 하는데 굶어서 애줄 젖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됐니? 이러다 우리 네 식구 전부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뿐인 아들놈이 저 모양이니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그럼 제가 대신 나가서 돈 벌어 올게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 계세요. 무릎도 성치 않으신데. 됐다. 너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몸도 다 못 풀었는데 너보단 내가 더 팔팔해. 시어머니는 남편과 달리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성격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한 여장부 스타일이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여리고 잔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저도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요. 남편 때문에 소갈이 할 때마다 대신 위로도 해주셨죠. 아이, 미안하다. 아이, 상철이 그놈아 아들이랍시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나야 그 업보 돌려받는 거라 쳐도 네가 뭔 죄가 있겠니? 괜히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전 시집 와서 좋아요. 어머님을 만났잖아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상철이 그놈이 사고 칠 때마다 제대로 수습도 못하는데. 그런 말 마세요. 그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아버님도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둘이 어떻게든 잘 살아봐요. 저도 윤석이 젖되고 나면 바로 일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전혀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농촌인지라 주로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거나 잔칫날 손을 거들어주는 시기였죠. 하지만 워낙 작은 마을인지라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휴번기에는 일이 아예 없어 집에서 속만 태울 때가 많았죠. 결국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면서 서울로 가자 하시더군요. 네? 서울로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도시라 일자리도 넘쳐난다는구나. 사람이 없어서 난리래. 그치만 거기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히 갔다가 덜컥 뭔 일이라도 생기면. 그쯤 저는 슬아에 4살 된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고향집을 떠난다는 게 영 내키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지는 생각보다 더 단호했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뭐든 해봐야지. 이대로는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겠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일단 한번 올라가서 뭐든 해보자꾸나. 시어머니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저희 5 식구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허영심만 강했던 남편도 서울이라 하니 두 말 않고 따라 나서더군요. 고향집을 팔아 지금은 사라진 달동네 꼭대기에 단칸방을 하나 구했어요. 고향집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던지라 5 식구가 온전히 눕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바뀐 환경이 저를 자극한 걸까요? 오히려 뭐든 해봐야겠다는 향상심이 들더군요. 그때는 일자리 소개소 같은 게 있는지도 몰라서요. 식당이나 찻집을 돌면서 구인 벽보가 붙어 있으면 무작정 들어가 자리를 알아봤어요. 다행히 집 근처에 있는 김밥집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루 종일 주방과 홀을 뛰어다녀야 했기에 자식들을 돌보면서 하기란 힘들었어요. 자연스레 시어머니가 손주들 육아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셨고요. 틈틈이 면도날 붙이기나 종이봉투 만들기 같은 부업을 해 돈을 버셨어요. 남편도 기왕 서울에 올라온 거 뭔가 큰 일을 하고 싶다면서 허구한 날 밖으로 돌았는데요. 애초에 기대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사고만 치지 말아라 하는 마음뿐이었네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김밥가게 특성상 새벽 단체 주문이 많았는데요. 소풍철이나 등산철엔 꼭두 새벽에 나가 김밥을 싸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날에도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피곤하다고 느낄 새도 없었어요. 워낙 하루 종일 일이 많았거든요. 수백 줄의 김밥 싸랴, 홀 손님들 상대하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 도우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김밥집이 왜 그렇게 사람이 자주 그만뒀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사장 부부가 지독한 짠돌이 짠순이라서 2명, 3명이 해야 할 일을 한 명한테 다 시켰거든요. 임금을 아끼려고요. 심지어 나중에 나의 부부 둘 다 새벽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밀려드는 단체 주문을 저 혼자 전부 처리해야 했죠. 그래도 젊음이 무기라고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사장 부부의 갑질에 서럽기도 했고요. 몸이 아파서 무너질 때도 있었는데요.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돈이 저를 몇 번이든 일어서게 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많이 안쓰러웠나 봐요. 어느 날은 곰국을 푹 고아서 제게 내주시더군요. 어디서 났나 했더니만 오며 가며 친해진 동네 정육점 주인에게 사정해서 잡뼈를 얻어와 만드신 거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웬걸 상에 올라온 국그릇이 1개뿐이더군요. 어머님은 안 드세요? 난 아까 애들하고 먹었다. 걱정 말고 얼른 먹어. 아까 드셨다고요? 설거지통에 아무것도 없던데. 설거지 그릇 쌓이는 거 싫어서 먹고 후딱 했지. 설마 내가 먹었다고 거짓말이라도 할까봐? 얼른 상철이 놈 오기 전에 먹어. 그리고 냉동시켜둘 테니까 상철이 없을 때만 몰래 끓여 먹거라. 알았지?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 오면 제가 끓여서 내줄게요. 됐어. 그 놈이 밥값을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너 요즘 계속 살이 내리는 게 걱정돼서 특별히 끓인 거니까 너나 부지런히 챙겨 먹어. 알겠지?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들에게만 고깃국을 내어주셨어요. 같이 먹자고 해도 늘 자신은 먼저 먹었다며 입도 안 대셨고요. 남편이 혹시라도 손댈세라 구석에 꽁꽁 숨겨두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한테도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저였기에 그런 시어머니가 마치 친엄마처럼 느껴졌죠. 한평생 험한 농산일 하랴, 사고치는 아들놈 뒷수습하랴 힘들게만 살아오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더라고요. 결국 서울 올라온 지 10년 만에 돈을 모아 제 가게를 차리게 됐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김밥을 파는 작은 분식집이었는데요. 가게를 낸 곳이 대학가라 젊은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을 겨냥해서 김밥 속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팔았어요. 김치로 달달 볶은 돼지고기부터 두껍게 튀긴 돈가스, 맵게 양념한 진미채 등등. 지금이야 흔한 메뉴들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김밥을 파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김밥을 싫어하는 손님들도 저희 집 김밥을 한번 먹어보면 계속해서 찾았네요. 그렇게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간다 싶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 김밥집은 인근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부지런히 돈을 모아 드디어 단칸방을 탈출해 방 3칸짜리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성공일 수 있지만 저희 가족에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아이들도 참 좋아했고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죠. 깔끔한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번듯한 방 3칸을 둘러보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평생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았네요. 하지만 길흉 화복이라고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업이 하고 싶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게 그 시작이었죠. 남편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터를 잡은 고향 친구를 만나고 오더니만 그 친구가 무슨 소리란 건지 헛바람이 잔뜩 들었더라고요.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일종의 건설 사업인데, 뭐 당신이 뭐 말한다고 알겠어? 김밥이나 싸는 무식한 여편 내가, 됐으니까 돈이나 보태줘. 그럼 내가 10배, 20배로 불려줄 테니까. 최근에 이사하면서 모아둔 돈 다 쓴 거 알잖아. 그럼 집 담보 잡아서 대출이라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영 내켜하지 않자 남편은 역시나 바로 소리부터 질렀어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흉포해지는 사람이라 마지못해 다시 입을 열었죠. 일단 한번 알아볼게.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0? 아니다, 1000 정도? 1000만 원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 20년도 더 전에는 훨씬 큰 돈이었어요.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2,500원이었고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 가격이 1억 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큰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달라는 남편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그래? 거참 답답하네.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 받으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벌써 다 알아보고 하는 소리니까 당신은 시키는 대로나 해. 남편은 늘 그렇듯 저를 윽박질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이번엔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거리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넌 도대체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어? 엄마는 갑자기 왜 끼어들고 그래? 가서 잠이나 자. 내가 잠이 오겠냐? 어머한테 미안해서 2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이놈아. 너 도대체 왜 그래? 이제 너도 40이 훌쩍 넘었는데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시어머니는 속이 답답했는지 남편에게 달려들어 등이며 어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60이 훌쩍 넘은 여자가 때려봤자 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꾸짖는다는 그 자체를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두 눈을 부라리면서 있는 대로 대들더군요. 그만 좀 해 진짜.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아니 이놈이 그래도 어디 엄마한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농산일 도우라고 부려먹고 잔소리하긴 했지. 언제 내 편 한번 들어줘 봤어? 용돈이라도 쥐어줘 봤냐고?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해? 우리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이놈이 엄마한테. 그쯤 하면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섰는데요. 시어머니도 더는 남편을 두고 볼 수가 없었나 봐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달려들어 등이며 허리를 향해 손을 날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시어머니를 휙 밀쳐버렸고요. 쓰러진 시어머니를 향해 마구 발길질하기 시작했죠. 그 폐륜적인 행동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남편을 뜯어말리며 애원했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고 뭐고 날 먼저 때렸잖아. 부모가 때리면 난 그냥 맞고만 있어야 돼? 그렇다고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어머님하고 당신하고 힘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이제 그만해. 내가 그 돈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돈을 주겠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남편은 동작을 멈췄어요. 애초에 바라는 게 뻔했던 거였죠. 그럼 이번 주 내로 당장 준비해서 내 통장에 넣어놔. 알겠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남편은 희희낙낙해선 또 나가버렸어요. 아마 또 친구들과 진탕 술이나 퍼먹을 작정이었겠죠.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폈네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떡해? 그놈 그것도 허튼 데 쓸 게 뻔한데. 그럼 어떡해요? 저 사람 자기 수 틀리는 일 생기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저랑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혀대요. 괜찮아요. 저 사람 말대로 이 집 담보로 돈 좀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가게도 잘 되겠다. 빚은 갚으면 되는걸요. 일부러 씩씩하게 대꾸했는데도 제 문드러지는 심정을 눈치챈 걸까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상철이 저놈을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저놈 데리고 한강다리에서라도 콱 뛰어내리고 싶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전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팽 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그런 저를 보면서 더 크게 우셨죠. 그렇게 저희 고부는 잠든 아이들이 깰 때까지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 뒤로 은행 빚을 내 바로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줬어요. 도박 같은 허튼 데 쓰는 건 아닐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그 친구라는 사람과 함께 회사를 하나 차렸고요. 건설 대행인지 뭔지 아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남편이 회사를 잘 꾸려나갔을 리 있나요? 더군다나 불같은 성격과 폭언 때문에 인망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걸요. 아니나 다를까 사업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그 동업자 친구와 대판 싸웠고요. 둘이 지분을 나누네 마네 하다가 결국 갈라섰어요. 반쪽짜리가 된 회사도 얼마 못 가 폭삭 망하고 말았죠. 투자금 1,000만 원은 순식간에 공중분해됐고요. 그것도 모자라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생긴 빚 500이 더해졌네요. 그 뒤로 남편은 삶의 의지를 상실한 사람처럼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이러다 또 도박 같은 데 손을 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군요. 집에 애들과 연로한 시어머니만 있는데 혹시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염려도 됐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게로 같이 나와 일하지 않겠냐고 권했어요. 처음엔 코웃음 치던 남편도 카운터 보고 직원들 관리만 해달라 하니 혹했나 봐요. 그쯤엔 가게도 제법 큰 곳으로 이전하고요. 직원들도 여럿 두고 있었거든요. 이 감투 쓰기 좋아하는 남편에겐 제법 나쁘지 않은 자리였죠. 알잖아. 나 돈 계산 잘 못하고 사람 잘 못 다루는 거. 당신이 그런 쪽으로는 똑똑하잖아. 사업도 크게 했었고. 나 좀 도와줘. 응? 참나. 내가 그깟 분식집에 있기엔 너무 그릇이 크지 않아? 근데 뭐 다음 사업 준비할 때까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잠깐 도와줄게. 살살 달래가며 우는 소리를 하니 바로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매일 알아서 출근 도장을 찍더군요.
뭐 일이야 직원들과 제가 다 하고 본인은 카운터에 편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손님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은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띄워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행히 가게 이전 후에도 장사는 잘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업으로 진 빚을 갚기까진 한참이 걸릴 것 같았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교육비다 뭐다 돈이 들어갈 곳도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마냥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그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뜻밖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였죠. 글쎄 아주 어릴 때 헤어졌던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에게 꽤 큰 돈과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지 뭐예요. 집 자체는 논밭이 전부인 교외에 있는 낡은 집이라 별 돈이 되지 않았는데요. 통장 안에 들어있던 돈만큼은 꽤 액수가 컸어요.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한 돈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진 빚은 갚고도 남았죠.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빚이 한 번에 청산되자 얼마나 숨통이 트이던지요. 또 그쯤에 한창 고급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룰 때였는데요. 허영심 많은 남편은 집 욕심이 생겼던가 봐요. 기존에 갖고 있던 빌라를 팔고 시어머니가 가진 돈을 보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하더군요. 평소 헛소리만 하는 남편이 모처럼 괜찮은 의견을 낸 것 같더라고요. 집만큼 안정적인 자산도 없었으니까요. 때마침 아이들도 부쩍 커서 각자의 방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남편의 제안에 선뜻 동의했어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친모한테 물려받은 유산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싶더라고요. 집도 남편이 우겨서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떼를 썼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럼 당신이 한 발 물러설 테니 대신 남편과 저 둘이 공동 명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편 혼자 명의로 두기엔 불안하셨던가 봐요. 남편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새 아파트는 저희 부부 공동 명의가 됐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파트 살 때 지분이 어머님 돈이 제일 컸는데 그이가 고집을 부려서 저희 명의로 했네요. 누구 명의로 한들 같이 사는데 뭐가 어때서? 그리고 따지고 보면 뭐 나야 꽁으로 얻은 돈이지만 그 빌라 판 돈은 네가 뼈 빠지게 벌어서 만든 돈 아니니? 맘 같아선 네 명의로 해주고 싶었는데 그럼 애비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잘하셨어요. 저도 누구 명의든 상관없는걸요. 다만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받은 유산을 그렇게 쓰게 한 게 마음에 걸려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제가 열심히 김밥 말아서 돈 많이 벌게요. 그래서 그 돈 꼭 다 갚아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껄껄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멈,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맘 같아서 내 전 재산을 다 주고 싶은데 상철이 그놈이 왼수다 왼수. 내가 그놈보다 어멈 널 더 아낀다는 거 알지? 그럼요 어머님.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저희 고부는 험난한 삶을 함께 헤쳐와서일까요? 유독 사이가 돈독하고 친모녀 같았네요. 주변에선 어떻게 고부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냐면서 놀랄 정도였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불행이 저희 사이를
갈라놓을 줄은 말이죠.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하시거나 아이들 학교 상담일이 잡혔는데 까먹고 전하질 않거나 하는 식이었죠. 처음엔 건망증이 심해지셨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대화 중에 자꾸만 딴소리를 하시고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뭔가 싸한 기분이 들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치매라고 하더군요. 전형적인 노인성 치매네요. 증세가 꽤 빠른 편인데 하루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저희 어머님 아직 저나 가족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의사소통도 잘 되시거든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네, 일단 치료해 봐야죠.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발견된 편이니까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의사의 말에 안심한 것도 잠깐이었어요. 치매엔 약도 없다잖아요.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해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고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빠르게 악화됐어요. 단순히 저나 다른 식구들을 못 알아보고 흰소리만 늘어놓는 정도가 아니라요. 성격도 확 달라지셔서 막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나셨죠. 몰랐는데 이 치매라는 게 성격도 확 바꿔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병원에선 진작에 입원을 거부했고요. 맡길 만한 곳은 요양병원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더더욱 시설이 열악했거든요. 노인네들을 가둬놓고 때린다는 등 밥을 안 준다는 등 끔찍한 소문이 많았어요. 남편은 그냥 괜한 고생하지 말고 요양병원에 보내자 했지만요. 전 죽어도 그런 곳엔 시어머니를 못 보내겠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게는 전부 남편과 직원들에게 맡겨두고요.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실 땐 밥도 잘 드시고 화장실도 잘 가렸지만요. 본인이 조금만 수가 틀리면 말도 못하게 떼를 썼어요. 제때 밥을 차려드려도 돌아서면 또 바로 배가 고프다 하셨고요. 아까 먹었다고 얘기를 드려도 못 믿으면서 저를 마구 때리고 욕하셨죠. 아줌마는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밥을 안 줘? 얼른 내놔. 내봐! 내놓으라고! 조금 전에 2그릇이나 드셨다니까요. 더 드시면 체해요. 안 돼요. 2공기를 먹기는 거짓말 마라 이년아. 지금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게 생겼는데 니년이 날 굶어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지? 그치?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마구 화를 내면서 저를 때렸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면 여기저기에 멋대로 대소변을 놓고요. 그걸 일부러 벽이나 가구에 잔뜩 묻혀놓곤 했네요.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요.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었던 시어머니의 그런 변화는 저를 너무 슬프게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마저 그냥 할머니 요양병원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을 보탰는데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홀로 시어머니를 돌봤네요. 늘 저를 힘들게만 한 건 아니셨어요. 때때로 정신이 멀쩡할 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눌 수 있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웬일로 일어나서 얌전히 침대에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 말을 거니 웬걸 늘 아줌마, 아줌마 하던 양반이 정말 오랜만에 어머마 하고 저를 부르더군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팽 돌았죠. 어머님, 오늘은 저 누군지 알아보시네요? 기뻐라. 오늘 아침은 어머님 좋아하는 호박죽 했어요. 좀 식으면 바로 드릴게요. 좋으시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없으면 전 못 산다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어머마, 혹시라도 나중에 아범하고 이혼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내 고향에 있는 그 집 말이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그 집. 그건 꼭 네가 챙겨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해라. 그 집만은 꼭 챙겨야 돼. 그 한마디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다시 이지를 놓으셨어요. 두 눈이 흐리멍텅해진다 싶더니만 저를 붙잡고 아줌마, 배고파, 밥 줘. 얼른 밥 내놔.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신이 돌아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런 일은 영영 생기지 않았네요. 몇 년 뒤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치매를 앓으신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하도 울어서 결국 혼절까지 하고 말았죠. 사람 같지도 않은 남편 놈은 오히려 그런 저를 비난했네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엄마 정도면 오래 살았구만 뭘 그렇게 요란을 떨어? 뭐? 요란?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야말로 어쩜 그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란 사람이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가 있어? 아이고 천사 나셨다 아주. 솔직히 막말로 엄마 살아있는 동안 우리 식구들 얼마나 힘들었어? 허구한 날 소리 지르고 벽에 똥 칠해놓고 식탐은 어찌나 많은지 하루 5끼는 꼬박꼬박 챙겨 드셨잖아. 그 식비만 해도 얼마가 깨졌는데. 이쯤이면 잘 돌아가신 거야. 호상이라고. 남편의 폐륜적인 발언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성심성의껏 시어머니를 돌봤으면 또 몰라요. 제게만 맡겨두고 늘 나 몰라라 하던 양반이었어요. 병원 한번 모셔가 본 적 없고요. 밥 한 술 떠먹여드린 적 없었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다가오면 냄새 난다고 화를 내면서 피하기 바빴네요. 그런 남편의 만행이 새삼 떠오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애들도 다 커서 독립했겠다. 이참에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집에서 한량처럼 놀고 먹기만 하던 사람이라 이혼하자고 하면 길길이 날뛸 줄 알았거든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호래비가 되면 챙겨줄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가끔 농담조로 자기도 치매 걸리면 꼭 버리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하듯이 돌봐줘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웬걸 남편은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 하더군요. 참나, 이혼하자면 누가 겁날 줄 알아? 어차피 우리 사이에 이미 정도 뭣도 없잖아. 차라리 이참에 서로 갈라서고 새 출발하자고. 뭐?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니 다행이긴 한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순순히... 먼저 얘기 꺼낸 사람이 누군데? 당신은 이혼하자고 해도 되고 난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재산이나 잘 나누자고. 우리 엄마 유산은 당연히 다 내 거고 가게도 내 지분 있는 거 알지? 10년 동안 당신은 손 놓고 내가 도맡아서 했었잖아.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줘야 돼. 아, 그리고 이 집도 우리 엄마가 사준 거니까 당연히 내가 가질 거야.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돈 욕심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100번 양보해 시어머니 유산은 다 남편 몫이라고 쳐요. 하지만 집은 문제가 좀 달랐어요. 전에 살던 빌라를 처분한 돈이 들어있으니 분명히 제 몫이 있었죠. 가게도 물론 남편이 도맡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동안 집에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봤잖아요. 또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한 번도 안 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린 것도 저였고요. 결국 재산 분할을 두고 저희는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기 시작했고요.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졌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흥분해선 씩씩대면서 집을 나가버렸죠. 잘 됐다 싶었는데 웬걸. 며칠 후 득이양양하게 집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옆엔 웬 젊은 여자를 끼고 말이죠. 얼굴이 익숙하다 했더니만 맙소사 제 가게에서 알바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아니 은주씨가 여긴 어떻게... 이 사람이랑 같이 어쩐 일이야?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자니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 얘기 나오고 내가 힘들어할 때 은주씨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에 입이 절로 떡 벌어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사귄다는 거야? 나이 차이가 몇인데 지금 농담하는 거지? 참나,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아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쨌든 은주씨가 지금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 어차피 내 집이니까 상관없지? 뭐? 둘이 지금 여기서 같이 살겠다는 거야? 남편의 황당무계한 소리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이 차올랐어요. 어차피 이혼할 사이라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죠. 게다가 알고 보니 두 사람은 훨씬 전부터 내연 사이였더라고요. 뭔가 수상해서 직원들에게 캐물어 보니 벌써 1년도 더 전에 눈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이 남편은 뻔뻔하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어찌나 서럽고 울분이 쌓이던지요. 바로 남편과 상간녀를 찾아가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나 둘 다 절대 아니라면서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당신 어디서 무슨 헛소리를 듣고 그러는진 모르겠는데 내가 은주씨하고 사랑에 빠진 건 당신하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난 후야. 바람이라는 둥 그런 더러운 말로 우리 사이를 매도하지 마. 웃기고 있네. 내가 뭐 귀머거리 장님인 줄 알아? 나도 보고 들은 게 있어. 어머님 돌보는 동안 당신은 내 가게에서 알바생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잖아. 그런 주제에 뻔뻔하게 재산까지 독차지하려고 해? 두고 봐.
네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간통죄로 고소도 할 거고 상간녀 소송도 걸 거야.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라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바람난 거 아니라니까. 바람난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설사 어머님 돌아가시고 만난 거라고 해도 우리 아직 이혼 전이야. 법적으로는 엄연한 외도라고. 그래. 어디 고소할 거면 마음대로 해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남편은 평생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 해본 사람답게 잃을 게 없는 인간이었어요. 체면이고 뭐고 지킬 것도 없어서 그런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건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같이 안방을 차지하고는 제 앞에서 하하호호 잘만 연애질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급기야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일단 한번 열어보세요. 상간녀가 내민 봉투를 열어본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 안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거든요. 맞아요. 상간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지 아빠 버린 남자와 붙어먹어 애까지 가지는지 정말 너무 역겹더군요. 은주씨, 정신 차려. 그 사람 아직 유부남이야. 이 애 태어나봤자 호적이도 못 올린다고. 그러니 그만 이혼해 주세요. 어차피 사모님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버티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준 건데. 우리 애기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아요. 부탁드려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도 안 한 남자랑 덜컥 붙어먹어선. 하지만 상간녀는 막무가내였어요. 뱃속의 아이 목숨을 담보로 제게 하루빨리 이혼하라면서 압박을 가했죠. 그쯤 되니 저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진작에 남편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상태고 이혼도 준비 중이었는데 내가 뭐 좋은 꼴 보자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이 내미는 서류에 이혼 도장을 찍었고요. 재산 분할도 최대한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근데 문득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시어머니 고향집만큼은 꼭 챙기라고 했었잖아요. 치매 노인 말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싶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 고향집이라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돌보고 싶었죠. 어차피 남편이야 그냥 바로 팔아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아파트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 집을 달라고 하자 냉큼 그러자 하더군요. 재산 가치도 뭣도 없는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그 아파트를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남은 유산도 대부분 다 남편이 챙겼고요. 제 앞에 남은 건 작은 김밥집 하나뿐이었죠. 그래도 이게 유일한 밥줄이었으니 됐다 싶었는데요. 웬걸 몰랐는데 남편이 10년 동안 장사를 아주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기존에 일 잘하던 직원들은 전부 물갈이가 된 상태였고요. 남은 직원들은 음식 솜씨부터 접대 실력까지 뭐 하나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단골들도 이미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였고요. 한 달 매출이 월세만큼도 못 나왔죠. 남편은 이걸 다 알면서도 제게 함구했던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죠.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이미 주변엔 괜찮은 김밥집들이 서너 곳은 더 생겼고요. 다양한 소를 넣어 팔던 저희 집만의 김밥 메뉴도
전부 다 다른 가게에서 따라하고 있었죠. 결국 반년도 안 가 저는 가게를 정리해야 했고요. 오히려 1,000만 원가량의 빚만 떠안게 됐네요. 남들은 슬슬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빚을 짊어지게 되니 너무 막막했어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어도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괜한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고향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그전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월세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어느 날 꿈에 시어머니가 나와선 그러시더군요. 얼른 자기가 준 고향집을 팔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요. 평소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꿈은 어찌나 생생한지 깨고 나서도 한참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뭔가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기분이었죠. 결국 저는 큰맘 먹고 시어머니가 살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집은 역시나 허름한 시골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군요.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냐 싶어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을 팔고 싶다고 하자 중개인이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를 하더군요. 아이고, 그 집을 팔게요? 너무 아까운데. 급한 게 아니면 조금만 더 두지 그래요? 거기 곧 재개발될지도 모르는데. 네? 재개발이요? 저희 집이요? 그래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에 거기도 포함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집값이 못해도 10배는 뛸 텐데 복권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확실한 거예요? 제가 부동산 이쪽은 잘 몰라서. 실은 제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돌봤는데 남편이라고 있는 놈은 다른 젊은 년이랑 바람이 났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남은 거라곤 시어머니가 주신 이 집 하나뿐이에요. 원래 낯선 사람에겐 못할 말도 술술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평생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둘이 외롭게만 지내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니 제 속 얘기가 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런 제 사정이 딱했던 걸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 위치며 최신 개발 정보며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팔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파는 거야 그쪽 마음인데 가급적이면 그냥 한 번 더 봐요. 혹시 알아? 개발돼서 대박 날지?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당장은 안 팔고 일단 지켜볼게요. 고민하던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인근에 있는 작은 식당에 일자리를 구해 당장의 밥벌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죠. 그 사이에 전 남편은 상간녀와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애까지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더군요.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경험이 쌓여서일까요? 뭐 생각보다 잘 되는 눈치더라고요. 조강지쳐버리고 바람난 놈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니 정말 억울하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 하늘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걸까 속이 상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하늘을 대신해서 저를 보살펴주는 게 분명했어요. 약 1년 뒤 제가 살던 동네가 정말로 재개발이 확정됐고요. 집값도 순식간에 치솟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10배나 뛴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었고요. 통장엔 순식간에 억소리 나는 돈이 들어왔네요.
제 앞으로 생긴 빚을 다 갚고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았죠. 저는 일하던 가게도 그만두고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뒤늦게 난리가 났어요. 전화로 도둑년이니 뭐니 어찌나 망발을 해대는지 아예 연락처를 바꿔버렸는데요. 나중엔 아예 가게까지 찾아와서 집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야, 네가 전화 안 받으면 내가 뭐 포기할 줄 알았어? 나 네가 그 집 내놓을 때까지 계속 찾아와서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내 집 내놔. 내놓으라고! 아니 그 집이 왜 당신 집이야? 우리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다 협의한 거잖아. 내가 당신 바람핀 거 가지고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랬어. 상간녀 소송을 걸기랬어. 그냥 다 봐줬는데 당신은 양심도 없어?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지. 우리 엄마 집인데 왜 네가 갔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 엄마 아들은 난데. 그야 어머님이 나한테 물려주길 원하셨고 당신도 동의했으니까. 대신 당신은 아파트 가졌잖아. 막말로 따지면 그 아파트도 반은 내 거야. 내가 김밥 팔아서 번 돈으로 산 건데 안 그래? 아니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내가 가져야지. 당신이 나랑 살면서 재산 기여에 한 일이 뭐가 있는데. 돈을 벌어오길 했어. 집안일을 돕길 했어. 사업한답시고 빚만 잔뜩 졌지. 제가 따박따박 따지고 들자 전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으니 그런 거겠죠. 결국 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쓰려고 했는데요. 이번엔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았어요. 바로 경찰을 불러 대응했죠. 당신 이거 엄연한 영업방해고 폭행의 협박이야. 변호사 선임해서 어디 한번 제대로 고소해줄까? 이혼 전에 당신이 저질렀던 외도까지 엮어서. 법을 들먹이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불리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그날은 그렇게 씩씩대면서 돌아갔는데요. 그 뒤로도 자꾸만 찾아와서 저를 겁박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주고 덩치 좋은 남자 한 명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전 남편을 협박하게 했죠. 역시나 강령약강의 전형인 전 남편은 그 남자를 보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고요. 그 뒤로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그렇게 돈을 내놓으라며 강짜를 부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업체가 잘 굴러가면서 수중에 돈이 생기자 또 옛날 버릇이 도졌더라고요. 바로 노름이었죠. 도박장에 수억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집도 회사도 전부 다 담보 잡고 빚을 냈더군요. 하지만 도박으로 큰 돈을 딴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죄다 패가 망신한 사람들 뿐이지. 전 남편도 그 전철을 고스란히 따랐어요. 집과 회사는 전부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러고도 빚이 수억이 남았죠. 그런데도 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도박에 목을 맸어요. 결국 상간녀가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그런 전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는데요. 쓰레기를 대신 가져가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그 집 자식만 불쌍하게 됐죠 뭐.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몸이 힘들어서 장사는 그만뒀고요. 대신 가진 돈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좀 해서 건물을 불렸어요. 지금 아파트 2채에 상가 건물도 하나 갖고 있네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돈 걱정 없이 나름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자식들도 잘 자라줬어요. 큰아들은 변호사가 돼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딸내미는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각각 좋은 짝을 만나 가정도 꾸렸답니다. 아들네는 자주 못 보지만 딸네는 바로 근처 살아서 매일 얼굴을 보는데요. 사위가 제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딸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살갑게 군답니다.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여기저기 맛집 탐방도 다니는데요. 이번 주말엔 오랜만에 같이 산도 타고 내려오는 길에 막국수도 한 그릇 먹기로 했어요. 이 딸이나 저나 운동이라면 질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위 덕분에 틈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네요. 자식들한테 챙김받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사는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노인정에서 잘생긴 영감 하나 꼬시라는데 이 나이 먹고 뭔 주책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 전 남편한테 워낙 크게 대어서일까요? 가급적이면 죽는 그날까지 혼자 살다 가려고 해요. 이 나이에 남자 잘못 만나서 또 팔짝 꼬이고 싶진 않거든요. 가만 보면 남자 때문에 신세 망친 여자는 많은데요. 남자를 안 만나서 망한 여자는 없단 말이죠. 안 그런가요?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써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